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 한미 간의 이 달러 수합,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달러 수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전문가들조차 일부는 알면서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주에 또 방송에서 한 내용인데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 요새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보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금융계에 종사하는 이 소위 현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환율이 지금 언제나 진정이 될까요? 물어보면은 사회자가 물어보면은 이 강달러 문제인데 강달러가 진정되면은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자는 잘 모르니까는 네 그렇겠죠. 네?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니까요. 그렇죠? 달러가 기준이니까는 그러면은 강달러가 왜 생기느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강달러를 얘기할 때 기준은 뭐냐?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다 그랬죠. 달러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인데 6개 주요 국가의 통화 가치를 합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러 대비 그러니까는 그 교환 비율을 그러니까는 정하는 거. 1973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그러니까 110을 넘어서고 이제 그러다는 거 아닙니까? 1973년에 100이었는데 지금 110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지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요. 그 6개 국가 통화가 다 똑같은 비율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는 유로존이 세계 3대 경제권이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죠? 유로화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한 58%, 한 60% 가깝게요. 가중치를 둔단 말이에요. 6개 국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는 유로화가 가장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는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 약세하고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거의가요. 거의가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그런, 유로하고 달러하고 가치의 차이가, 격차가 벌어졌느냐? 유럽은 그러니까 7월달부터나 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은 지금 뭐냐면, 3월달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 구간이 2.5%로 가 있고, 유럽은 지금 그러니까는 7월달에 0.5 올리고, 9월달에 0.75 올려서 1.25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절반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강달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 달러가 언제 진정이 될 거냐? 유로화가 강해지려면은 유럽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과 금리가 격차가 축소되면 진정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일부는 맞지만은 이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6개 국가 통화를 가지고 가는데 6개 국가가 무슨 전 세계 저걸 다 반영합니까? 예? 뭐 대표 선수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보여주잖아요.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올 초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은 엔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주요 국가 G20개 국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유로와 파운드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중심 통화들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화가 그들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비슷하게 떨어졌어. 근데 안 떨어진 나라도 많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지는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심지어 멕시코, 브라질,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적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래?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네. 그런데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도 있잖아요. 싱가포르 가면 자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어디서 한마디 전화드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찬찬히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경기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얘기에서, 튀르키예라든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제 그런 나라로 제가 이 열애로 이제 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6월달 이후에 최근 3개월 동안의 통화가치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엔화보다도 그러니까 원화가 더 많이 하락했더라 이거예요. 예? 더 많이 하락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강달러 가지고만 이걸 설명이 되냐고요.
예? 이거를요. 그렇죠? 더군다나요. 더군다나 자, 6월달 이후로 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했어요. 빨간색 저기 화살표는요. 1월 초 기준입니다. 1월 초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이게 저기 환율 변화예요. 파란색은 뭐냐면요. 파란색은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직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7월 26일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파란색은 그러니까 6월달 이후고 보라색, 퍼플색이 7월 26일 이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왜 환율 변동폭인데 한번 봐보세요. 아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앞에서 보여줬어요. 퍼플색을 봐보세요. 퍼플색을 보게 되면은 유럽이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0.9%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는 쫓아가니까는 하락폭이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거는요. 근데 한국은 6.1%나 하락을 했어요. 예? 유로화가 0.9%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6.1% 하락했어. 왜요? 강달러가 진정이 됐으면은 한국의 원화도 그러니까 좀 진정이 돼야 되잖아요. 같이요. 강달러로 설명하려면은 이게 강달러로 설명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됐어. 7월 말 이후부터 그러니까 금리를 한 두 차례 올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하락폭이 줄어들다 이겁니다. 0.9%로요. 그러니까요. 7월 말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럼 한국 원화도 그러니까는 강달러가 진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원화도 그러니까는 이 상승폭이 아니 하락폭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여전히 굉장히 그러니까는 하락폭이 크잖아요. 원화는요. 예? 강달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발 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좀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데이터를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좀 하세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가 무슨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예? 싱가포르 한번 봐보세요. 싱가포르 보시게 되면은, 1월달부터 지난, 그러니까 9월 어저께까지 4% 하락했어요. 우리는 건데 거의 4배가 넘는 걸로 하락했어. 6월달 이후에는 싱가포르는 2.4%가 하락했어. 예? 근데 우리는 얼마니까? 거의 11.5%, 12% 가깝게 하락했어. 이게 자원 보유 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 싱가포르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건데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보유 많이 한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대만 같은 나라 한번 봐보세요. 대만, 타이완이요. 군사적 긴장에 직면한 나라잖아요. 대만이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어요. 아니, 많이 떨어졌어요. 대만의 타이완 달러도. 연초 대비 그러니까 13.5%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더 떨어졌죠. 사실 올해 그러니까는 군사적 긴장은 대만이 더 심했지 한국이 더 심한 건 아니었잖아요. 특히 6월달 이후에는 대만은 그러니까 대만 달러는 7.4%가 하락했는데 우리는 11.5%가 하락했다 했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22년 1분기인데 올해 1분기인데 저기 오타가 있었네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엊그젠가 그러니까는 1분기 이제 그러니까는 민간 부분 부채하고 정부 부분 부채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 가계부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가계부채요. 파란색 그림이 가계부채인데 맨 오른쪽에 한국이 있죠. 105.4%. 정부 부채는 47%뿐이 안 되는 제일 낮은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 한번 봐보세요. 그 옆에 있는 나라요. 옆에다에는 정부 부채 한 160%. 예? 160%. 가계 부채는 한 57%. 굉장히 비교가 되지죠. 예? 굉장히 비교가 되어져요. 싱가포르는 아까 보면 환율도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뭐가 못한 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보다 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러니까 97년도 외환위기 때 같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태국, 타이죠, 타이. 바트화를 쓰죠, 바트화. 태국의 돈이 바트죠, 바트요. 예? 바트라는 통화를 제가 그 외환위기 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예. 이 바트화 봐보세요. 올 초 대비해서 11% 하락했어요.
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한 나라잖아요. 취약한 신흥국가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태국보다 더 많이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냐고요. 예? 특히 6월달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태국은 7.4% 정도로. 왜 우리가 태국보다도 더 원화 가치가 더 이렇게 폭락을 해야 되냐고요. 태국보다 우리가 외환보유가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하락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설명 못하고 그냥 강달러 다 이거를 그냥 얼버무리려고 한다면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얘기는 더 이상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 유튜브 여기에서 관심 없음으로 딱 돌려놔요. 방송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이제니까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 자, 이게 뭐냐면 KBS 뉴스에 이제 난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한 겁니다. 9월 17일이니까는 뭐 지난주 주말이잖아요. 급등하는 환율 통화 수합 후 효과 있을까? 통화 수합 후 언급의 환율 급락.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일부 인사가 이런 장난질을 친 거야. 장난질을. 윤석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여왕 조문 갔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미 통화 수합을 얘기를 할 거고 사전에 미리 조율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을 흘린 거야. 예? 흘린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달러 투입해가지고 지금 달러 가치 떨어뜨리려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일종의 거짓말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1,400원 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막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지키지 못할 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됐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거짓말을 잘해.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그러니까요. 보면요. 사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해야 돼. 왜? 공직자가 신뢰를 잃게 되면은 정부가 이 공동체의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주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 빠져서 그래.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9월 19일입니다. 아까 건 9월 17일자고 KBS 뉴스는요. 세종대의 김아무개 교수가 로터리 클럽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 기사가 된 거야. 환율 급등했는데 한미 통화 수합 체결로 외환위기 대비해라. 이런 주장을 펼쳤어. 이게 이제 기사로 딱 간 거예요. 예? 난 이런 거 보면서 이분만이 아니지만은 이건 뭐 그냥 기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따온 겁니다. 예? 이분 망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분만이 한 얘기 아니니까요. 이거 그냥 질르는 거야.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미 통화 수합화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전문가가 모르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매일경제입니다. 밑에 거는요. 같은 날짜 9월 19일 날 사설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통화 수합을 기대하는 시장. 말을 흘렸으니까 정부 당국자가. 예? 통화 수합 기대하는 시장. 윤 대통령 순방 얘기에서 성과를 내놓길 사설로 이걸 써놨어. 사설로요. 예? 자,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한국일보에서 보도 해명 자료라고 내놨어요. 한국은행에서 오늘 보도 해명 자료로요. 뭐라고 내놨냐면은 제목에 연합인포맥스 9월 21일자 한미통화수합 추진 이르면 이번 주 체결 재화 기사 관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딱 해명 자료를 낸 거야.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거야. 이게 뭐예요? 한국은행 후폭풍이 들어온 거야. 이거 지금 지금 정부가 하니까 이거 뭐 이렇게까지 했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성과 없이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데는요. 한국은행은 책임이 없냐? 자, 통화수화풀은요. 통화수화풀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의 돈하고 미국의 달러하고 원화하고 서로가 맞교환하는 거예요.
막교환 조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거고요. 막교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중앙은행의 권한이에요. 통화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권한이에요. 이거는요.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에요. 첫째는요.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거는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예? 이 얘기가 그냥 계속 나오는 데는 한국은행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뒤늦게 오늘 외워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시사저널에 8월 25일자 8월 25일이면 뭐냐면요. 8월 달에 우리가 그 금통위가 열렸었잖아요. 금통위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창용 총재가 저기 그 잭슨홀 미팅에 갔다 왔잖아요. 참석하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금통위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현 상황에서 한미 통화 수화프로 환율 대응 어렵다. 예? 통화 수화파는 지금 통화 수화프로 나라가 유럽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5개 국가가 상시적으로 달러하고 통화 수화프를 할 수 있는 나라가요. 근데 아까 봤듯이 유럽이나 엔화도 굉장히 지금 폭락하고 앉아있잖아요. 모두 약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8월 25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7월 13일자입니다. 7월 13일이 이게 언제냐면요.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제닛 옐런이 한국을 방문했었잖아요.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간에 그러니까 경제, 금융, 안보 안보의 동맹으로 경제, 금융이라는 용어를 딱 집어가지고 한미 통화수화프를 구걸하듯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창용 총재가 뭐라 했냐면은 한미 통화수화프 추 부총리하고 옐런 장관 사이에 논의를 기대한다 자기는. 본인도 그러니까 통화수화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그러니까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당시에 그랬거든요. 당시에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이거는 옐런의 권한이 아니다. 이거는 옐런은 지금 그러니까 전임 그러니까는 저기 저 연준의 의장이었지만은 전임 연준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 저기 저 지금 연준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예? 옐런은 지금 행정부 강요예요. 재무부 장관이라고. 예? 그래 논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한미 통화수화프가 필요하다고 또 이때는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이 7월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8월달에는 뭐냐면 통화수화프로 환율 대응 어려워. 한 달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고 또 한 달 후에 뭐라고 했어요? 추진 사실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요? 예? 이게 뭐예요? 참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최고의 통화당국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주니까는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무지한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이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라고 시간은 제약이 있으니까는 얘기해 드릴게요. 달러 수업. 미국 중앙은행의 미국 연준의 달러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1960년대 초에 도입이 됐어요. 이 수합 장치는요. 그 당시에 뭐냐면요. 1960년대는 어떤 시기냐면 고정환율제 시대였었습니다.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이라는 건 통화가치의 교환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360원으로 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가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은 거의 잘 안 바꾸죠. 예? 마르크화는 그 당시 독일 마르크는 2.4인가요? 아니 저기 파운드가 2.4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금 이론수에다가 35달러를 고정시키고 1달러당 각국의 통화를 고정시켰던 시대예요. 고정환율제지만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달러 가치나 아니면 파운드 가치나 변할 수가 있잖아요. 예? 변할 수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좀 개입을 해가지고 좀 완화시켜야 되고 금도 그러니까 금의 가치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개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개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60대 초에 잠깐 이걸 사용을 했었어요.
외환시장 개입의 하나의 자금 조달용으로요. 그러다가 이게 거의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80년대 초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후부터는 거의 사용 안 했어 이거를요. 그리고 98년에는 뭐냐면은 유로화가 도입되잖아요. 이제 99년도부터 유로화가 사용되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때부터는 이 달러 수합이라는 걸 아예 폐지시켜 버렸어요. 98년도 이후에는요. 예? 80년대 이후에 사실상 사용을 안 하다가 98년도에 사실상 이것을 그러니까 폐지시켜 버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그림이 뭐냐면요. 금융위기가 2007년도부터 여러분들은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부터 금융위기로 기억을 하시지만은 그로부터 1년 전부터 금융위기는 그러니까는 발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월가에서는 2007년 8월부터를 그러니까는 금융위기로 되게 이렇게 이 시점으로 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2007년 초에도 그러니까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오른쪽에 쭉 있듯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에요. 전 세계 은행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은 그 네 번째에 있는 코머츠 방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뱅크들은요. 도이치 방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BNP 파리바라는 굉장히 대형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소시에테 제너럴레, UBS 다 이게 대형은행들이잖아요. 다 이게 미국 은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 은행들이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이 거기 집합소잖아요. 예? 전 세계 대형은행들이 그러니까 거기 집합해가지고 영업들 하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서로가 거래가 많다 보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부실 자산들을 서로가 막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만 그러니까는 살려줄 수가 없는 거야. 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니면 미국 은행들과 관련 있는 주요 은행들은 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줘야 됐었던 거예요. 그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양쪽은 돈을 찍어가지고 막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준 거 이 액수들입니다 이게. 예? 액수들고 옆에는 이렇게 수십 개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주요 은행들이 이렇게 달러를 투입을 했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 BNP 파리바 이거 미국 은행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나는 상관 안 할래. 이걸 방치했다가는 미국 은행도 같이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 애들 더군다나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적입니다. 자기 나라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면요, 연준은요, 의회 청문회 끌려나가가지고, 문책 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책임 추궁받습니다. 왜 그 짓 했냐고, 이렇게. 예? 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여러분들 통화 사업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한국 원화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 원화 갖다 어디다 쓰지? 미국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이 주는 시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은 미국한테 도움 안 되는 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먼저 소개한 거고요.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8년 이후에 그러니까 폐지에 따랐잖아요. 다시 달러 수합을 다시 재도입한 게 언제냐면요.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한 게 언제냐면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두 번 했어요. 두 번. 두 차례가 있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스케줄들을 보게 되면 2007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이미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 ECB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국가은행 스위스 내셔널 방크죠.
연준이 이 두 중앙은행하고 달러 수합 라인을 개설을 해요. 달러 수합 라인을. 이게 21세기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거 왜 했는지 아세요? 자, 연준이 금융위기 터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요?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쫙 내렸잖아. 2008년 12월 달에요. 예? 그리고 그걸도 안 돼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막 공급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미국 은행 시스템 붕괴되지 않게 하려고. 예? 미국의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일반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자금이 이 순환이 안 되니까는 예? 미국 경제가 붕괴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공급한 거 아닙니까? 돈을 찍어가지고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그 금융위기에 전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위기가 만약에 유럽에서도 만약에 전념이 돼서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가 발생을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전자산으로 다들 도피하잖아요.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는 미국이 만약에 미국의 은행들한테만 공급을 했어. 달러 찍어가지고 했는데 막 유럽에서도 막 달러 수요가 막 증가해. 스위스도 달러 수요가 막 증가를 해. 예? 근데 달러 수합을 안 해놓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연준이 미국에서 공급한 달러가 유럽이나 스위스로 나간다고요. 돈이. 그럼 미국 내 공급한 달러가 그만큼 부족해질 게 아닙니까? 자기가 공급한 것보다도 부족해질 게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해외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거 안 하게 되면은 미국 국내에 공급한 달러가 이게 그러니까 공급한 만큼 그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한 다음 날이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잖아요. 대마불사라는 것도 없다. 대형은행도 그러니까 파산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FOMC,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비교되는 거죠. 예? 연방공제시장위원회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요. 여기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많습니다. 산하에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산하라는 기구도 있듯이요. 거기에 외화위원회가 있어요. 외화를 담당하는 거니까 이게 다 연준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위원회들이에요. 예? 통화는 뭐냐면 연준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예? 이 외환위원회에서 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외환위원회에다가 뭘 이제 부여하냐면요. 이 FOMC가 뭐냐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다 결정하는 기구인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구이듯이 가장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서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기구이듯이요. 여기서 어떻게 정했냐면요. 10개 선진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수합라인 개설을 권한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 허용을 하니까 10개 국가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는 선정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고 나서 9월 18일 날 이틀 후에 이제 앞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하고 스위스를 두 개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미요. 캐나다, 영국, 일본으로 이제 3개를 더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6일 후인 9월 24일 날에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러니까 모두 몇 개가 됐습니까요?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7개가 지금 추가됐잖아요. 앞에 두 나라가 있었죠. 9개가 있었죠. 거기다가 10월 28일 날 뉴질랜드 해가지고 딱 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2 스위스 중앙은행,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 일본 5개죠.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9개죠. 뉴질랜드에서 10개 국가. 이 허용받은 나라들 10개를 그러니까 딱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좀 이제 진정되고 나서 그러면서 2013년 11월 달에 자, 연준이 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 게 언제냐면요. 2014년 9월 말이나 돼야 종료를 합니다. 근데 2013년 11월 달에 5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영구적으로 수압 라인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5개 나라. 5개 나라가 뭐냐면은 ECB, 스위스 국가은행,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 일본, 이 5개 나라에만. 5개 나라는 영구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는 이거는 영구적인 수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했던 나라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립니다. 10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5개 국가에 대해서는 영구 수합 라인이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걸 일본이 많이 활용을 했죠. 그 이후에. 예? 일본의 구르다가. 예? 자, 이게 그거예요. BOJ하고 뉴욕에 연준하고 수합 라인을 개설했는데, 예? 수합 라인을 개설했는데, 한 2250억 달러까지 한때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돈 갖다 썼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일본의 아베노미스 한다면서 엔화를 엄청 프린트 해놨잖아요. 막 공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러니까 이 1달러당 한 80엔 정도 막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졌던 게 쫙 올라서 125원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앉았으니까는, 예? 125원까지 올라가니까는 달러 수합 갖다가 이게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10엔대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안정을 이제 유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폭등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달러 수합이요. 여기가 이제 한국이 관련되는 겁니다. 2008년 10월 달에, 이제 2008년 10월 달이면요. 9월 달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고, 10월 달에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는 랭킹 4위, 3위인가요? 그 메릴 린치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메릴 린치 파산하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연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니네 쟤네들 죄 좀 인수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가지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잖아, 지금요. 이 명칭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메릴 린치는 국제적인 소위 뭡니까? 금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 큰 회사입니다. 메릴 린치요.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뭐 증권회사 같은 자산 운영회사 같은 이런 회사인데 한 투자은행이죠. 랭킹 3위 정도 되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불길이 막 번질 때입니다. 10월 달이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신흥국가 중에서 신흥국가들도 이제 선정을 해요. 앞에 선진국가 10개를 선정했잖아요. 선진국가 10개. 신흥국가도 4나라를 선정을 합니다. 4나라. 근데 신흥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뭘 그랬냐면은 미국 경제하고 국제 경제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확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나라들. 이걸 가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자, 여러분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멕시코하고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브라질은 그러니까 그 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G20에 들어갈 정도로 싱가포르는 인구는 작아도 경제력이 탄탄한 나라잖아요. 이들 나라들은 어떤 경우냐면 제가 미리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목이 뭡니까요? 미국의 어떤 수출, 미국이 주요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수출하는 나라들 중에서 수합 파트너,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뭐 주홍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이건 이런 색이고, 파란색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수합 파트너. 한국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퍼플색은 그러니까 수합 파트너 안 하는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얘네들은 안 해. 인도도 안 해. 이런 나라들이니까요. 안 하는 나라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주요 수입하는 나라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근데 왜 안 들어가냐? 중국은 이건 경쟁자니까. 예? 중국은요. 그래서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를 이제 그랬는데, 미국하고 이네들 나라가, 한국, 싱가포르가 두 나라입니까? FTA를 하는 나라야. FTA를 하는 나라. 예?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하는 나라. 한국과 싱가포르가.
예? 동북아시아에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미국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경제 안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들 나라한테 왜 수합을 허용을 했냐면요. 이겁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월 달이면요. 10월 달, 11월 달이면요. 환율이 막 폭등할 때였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환율이 막 폭등할 때야. 그래서 막 외환위 기설이 막 나오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저건데. 예? 그랬었죠?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한 2,400억 달러 이렇게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했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 예? 그런데 환율은 막 환율은 폭등을 하는 거야. 폭등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똑같아.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값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어가지고 달러값 떨어뜨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대신 뭐냐면 외환 보유가 줄어들지. 그렇죠? 자, 한국은행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현금으로만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현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뭐냐면은 증권, 특히 채권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채권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보증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로 이제 MBS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채권이죠. MBS라고요. 그렇죠?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에다 많이 운용을 했어요. 이 MBS는 미국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이런 암묵적으로 보증해준다는 게 있다 보니까는 미국 국채하고 거의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거의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채권에다 운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달러를 그러니까 풀어야 되겠는데 달러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채권을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한국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확보한 이 수출을 해가지고 경상수 흑자를 가지고 확보한 외환을 가지고 매입한 미 국채라든가 미국 정부가 보증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주택금융공사 같은 이런 회사가 발행한 MBS를 일단 많이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현금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팔아야 되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 국채하고 미국 정부가 보증한 이런 MBS 발행하는 회사가 발행한 MBS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의 수익률, 그리고 채권의 이자율과 같은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돈을 막 찍어가지고 금리는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돈을 찍어가지고 뭘 했습니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정부 채권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발행된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MBS 이걸 막 사들인 거예요. 연준이. 그렇잖아요. 미국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대부분 매입한 게 뭐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하고 MBS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 이유는 뭐예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장기 시장금리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는 바닥까지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장기금리가.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10년물 이런 채권들을 막 사들인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채권을 사들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금리도 떨어뜨려야지만이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가 그러니까 살아나가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택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MBS를 막 그러니까 연준이 막 돈 찍어가지고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가 자기들 나라에서 달러 가격을 그러니까 안정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MBS를 팔아치우게 되면은 연준하고 이게 뭡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 연준은 지금 사들이고 앉아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그걸 팔고 앉아있어. 그럼 연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가 보유하고 있는 MBS를 팔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이들 나라가 필요로 하는 달러를 공급해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달러를 공급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간의 달러 수합을, 통화 수합을 해준 거예요. 당시에 6개월 300억 달러 규모로, 예? 2009년 4월달까지, 예? 해준 거였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에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아셔야 돼요.